어떤 부탁이 있다면은 찾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분들의 무슨 음악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음악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너무 어색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했는데 오늘 이제 제목이 소품과 공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초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 유해한 프로였어요. 방송에서 몇 번이나 시도 경고를 치니까 프로그램의 감동과 재미는 그러니까 그건 기본인데 그건 없다고 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태쇼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변태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사연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과 또 이런 어려운 점들과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할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잠언서처럼 무슨 설교처럼 멋들어진 얘기는 제 입 밖에서 전혀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질게요. 보통 이런 자리 오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강의 때 자기 학창시절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얘기. 저는 정말 막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소위 말하는 정말 너무 심한 문제였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아닌 사람 어디 있었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문제였고,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건 그때 당시에 스쿨 밴드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넥스트의 김세광 씨도 계셨고, 롤러코스터의 진우 씨라는 분도 다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그때 오히려 기타를 연주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진학할 때쯤 됐을 때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저희 이제 가족들 회의가 벌어졌는데 뭘 하고 싶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다고. 배우 말고요. 설마 저도 이렇게 양심이 있지 배우를 하겠다 그랬겠어요. 배우를 해봐야 무슨 인권영화 같은 데밖에 안 나왔어요. 입에 팔이 붙어 있어 무슨 뭐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런 역할로 나왔겠죠.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겠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형님이 형제가 딱 둘밖에 없는데 8살 위에요. 근데 얘는 분명히 커가지고 딴따라가 될 것 같으니까 음악교육을 시키자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고3 때 진로를 바꿔서 음대교육 이제 음대 진학을 하려고 했었고, 또 그때 고인이 되신 유재하 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음대를 가면 다 저렇게 음악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집에서 이제 음악 교육을 시켜줬는데 집안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등록금도 비싸고 한데 음악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우긴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고3 학생 때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집에. 그리고 혼자 살고 있었고, 근데 고3 학생이 혼자 사는 거 좀 신기하죠. 왜 그랬냐면은 왜 혼자 살게 됐냐면은 저희 왜 어머님이 한복집을 하시는데 한복집에 왜 가게 보면 뒤에 정확한 용어로 이게 일본식 용어에서 학구방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가게 뒤에 조그맣게 딸린 방 하나에 식구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그 방에는 피아노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떤 조그만 자취집을 얻어가지고 피아노가 들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3 1년 내내 혼자 자취를 하면서 경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효자동 근처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피아노를 어떻게 간신히 구해서 연습을 하고, 피아노 구하기 한 3달 전에는 종이 피아노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치는 거죠. 저기 도레미파 솔라시도 문방구가 팔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멜로디언을 이제 사가지고 그래서 가끔 제가 멜로디언 불면 신기하게 정말 그 아마 전 세계에서 멜로디언이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음악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독해지던 순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매번 레슨을 받으러 갈 때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시거든요. 근데 돈을 한 번 이렇게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가다가 딱 봤더니 8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1회 레슨. 지금 생각해도 비싸죠.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이 서울대학교라는 거는 꿈도 못 꿨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여기를 그 8월 달에 그런 입시 공모가 나와요. 음악대학 무슨 곡을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레슨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서울대를 지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만으로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었어요. 합격도 안 했는데 그냥 시험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에 잔치가 벌어졌었고 그래서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도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음악 교육을 하다가 기억에 나는 게 이제 발표가 나오잖아요. 여기 운동장 대운동장에서 그게 막 붙어있죠. 요즘도 그러나요? 아니야. 요즘 안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붙어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그거 보고 막 울고 뭐 그러면 사진 찍고 이렇게 뭐 그때 그런 좀 풍경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그 발표 나기 전날 밤에 월미도 가가지고 술을 밤새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여기 대운동장에 와가지고 발표 났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술 먹인 거거든요. 친구들이 떨릴까봐. 그래서 왔더니 발표 거기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울고 끓고서 이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동아일보였나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게 좋을 수가 그게 저의 첫 언론 데뷔였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클래식 교육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학생이 여기로 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이 학교 분위기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누군가 후배가 음악을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라는 곡이 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비틀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제가 딱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1학년 때 딱 들어와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데 베토벤의 무슨 뭐 몇 악장에 뭐 그런 다른 학생들은 막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는 그게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음악은 다 알고 있었고 어떤 뭐 락에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음대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음악을 틀어주고 50곡 중에 작곡가와 무슨 심포니의 몇 악장 뭐 몇 번 교향곡 이런 걸 맞추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50문제 중에 제가 딱 한 문제 맞췄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한 문제를 뭘 맞췄냐면은 볼레로라는 곡을 맞췄거든요. 그게 라벨의 볼레로라는 곡인데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됐던 게 그때 당시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황기순 씨가 볼레로라는 음악을 마셔서 춤을 추시던 게 있어요. 타이즈 입고서. 그래서 그 코너 제목이 볼레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볼레로인데. 근데 그 문제를 맞히는 순간 나는 아니구나 이 길이. 그리고 또 그때부터 저는 그 학교 생활을 안 하고 녹음실로 바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부터 생활을 해서 이제 14년을 늦게 졸업을 하게 된 거고 다행스럽게 이게 원래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아픈 일이었는데 IMF 덕분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연한제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미달되는 사태가 등록을 많이 안 하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그 8년 이내에 졸업을 안 하면은 그냥 그 제적이 되거나 수료가 되는 거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근데 그때 교수님들의 그 도움이 많이 컸고요. 저는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계속 그래도 졸업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학창시절 때 기억에 나는 일들은 여기 음대식당이 아직도 있나요? 네, 음대식당에서 제가 6개월간 근로장학생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학비 좀 벌어보려고. 그리고 그때 여기 녹두거리 저기 신살이라 그러죠. 저기서 고시원 생활을 그때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 고시원인데 지금도 고시원 많잖아요. 거기 많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 2개 했는데 여기서 근로장학생이랑 그리고 그 신림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볼을 닦는 거예요. 이제 그 2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고시원은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거기 지금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고시원에? 다행이다. 있어요? 진짜 빈티나게 생겼네요. 네. 거기가 사람 하나 누우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밥도 제때 놓치면 밥도 안 주고 막 이제 그러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저에게는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 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오히려 밖에서의 외부분들과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같이 했었고, 처음에는 세션맨이라는 걸로 출발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가수분들보다는 연주자분들이랑 훨씬 더 친해요. 그때 저의 첫 세션 데뷔작이 나훈아 씨가 제작하시던 어떤 여자 가수분의 그런 음반이었는데, 처음 찾아갔었을 때 그때가 20살이었는데 건반으로 이렇게 무슨 배경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느낌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막을 떠올리라고 저한테. 그래서 사막이요? 그랬더니 사막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사막엔 호랑이가 안 살잖아요. 사막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포효하는 느낌이라 해서 근데 그렇게 건반을 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천재인데 막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유자가 여자라는 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토이라는 이렇게 아주 귀여운 팀을 만들면서 음악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음악도시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이제 다시 온 거죠. 다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까 대기실에서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 때 이 학교를 다니면서 뭐가 지금 왔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도움된 거는 잘 모르겠다. 솔직한 저의 얘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직업이 음악인데 음악대학을 나왔으니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됐는데, 그것도 1학년 때나 2학년 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도움이었고, 오히려 지금을 생각해봤더니 가장 큰 도움은 태도에 대한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질문을 하시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저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또 혹은 교수님들이 그 음악을 대할 때 태도들을 제가 조금 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는 가장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선배님들의 어떤 그 음악을 대하는, 왜냐하면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진지한 거고, 또 하나는 그 태도에서 제가 얻었던 건 나는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근데 저희가 학과가 15명이 1년에 나오거든요. 대다수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고 다들 유학을 가요. 클래식으로. 그럼 다 유학하고 오면은 다들 클래식 음악계에서 무엇인가 멋진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이건 학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많이 나가시게 되는데, 학창 시절 때는 또 뭐 할 거니가 있을 때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모두 다 클래식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이제 하다 보는데, 벌써 1학년만 되면 딱 알거든요. 저 학생은 될 것 같고 저 학생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근데 모두 다 꿈을 가지고서 이제 부여 살고 있는데, 저는 1학년 때 딱 알았거든요. 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에 와서 돌이켜봤을 때 나는 학교에서 제일 크게 배웠던 거는 포기하는 법을 일단 슬프게도 제일 먼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의 일들을 더 빨리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머님이나 저희 가족들은 안 그랬었어요. 제가 아까 집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저쪽 신촌에 있는 조그만 극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인디밴드처럼. 그래서 막 이제 돈을 이렇게 막 어떻게 모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분명히 저랑 말씀했을 때는 딴따라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음대를 보냈는데, 딴따라가 이제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은 욕심이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음대 교육을 조금 더 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막 어머님이랑 논쟁을 벌이다가 어머님이 음악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딱 말씀하시길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도 더 이상 안 통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모시원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근데 그때 만약에 왜 어떤 부모님의 그런 뜻,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뭐 어떤 학교에 대한 어떤 뭐 이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방황을 했더라면, 그래 나도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더 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상상이 좀 안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빨리 포기했던 게 지금에 돌이켜봤을 때 가장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들이 또 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여간 지나왔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대강 이런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이렇고요. 오히려 창피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음악도시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막 토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여전히 아름다운 좀 좋은 사람 이런 곡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을 내고 나서도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을 가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강의를 들어가는데 그 학생이, 아니 학생이 그 선생님이 저보다 학번이 밑이었구만. 그 심지어 CC였던 학생, 여학생이 그 강의를 했던 적도 한번 있었어요. 진짜 찐했던 CC였거든요 그 학생. 갑자기 예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논초극장 뒤에가 무식한 데 많거든요. 근데 약간 그랬던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대형 강의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석 부르다가 학번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출석 부에 유희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여기 무슨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몇 명 학생들이 저랑은 10년 이상 차이 나는 나이인데 불구하고 와가지고 유희열 맞죠? 또 유희열 예, 그러면 다른서 아 씨발 맞대잖아 이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학교를 나오기가 더 싫었고. 그리고 또 저기 경영대 뒤에 보면 이렇게 좀 저기 그 풀밭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맨날 공강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거기 벤치에 맨날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시간 때우려고. 어느 날 갔더니 누가 칼로 유희열 벤치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지금부터 이제 좋은 얘기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간략하게 적은 게 있는데, 자, 제가 몇 시까지죠? 10시. 네. 그래도 명색이 소통과 공감이니까 물론 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누시는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나마 그분들은 조금 더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지금도 물론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TV와 라디오는 색깔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365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편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TV는 멋진 모습을 편집해가지고 내면 되는 건데 라디오라는 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솔직한 매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밤에 혹시 지금은 뭐 안 듣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학창 시절 때 라디오 많이 들으셨던 분들, 그렇죠? 특히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 많이 듣죠. 특히 아마 지금 이 세대이신 분들은 잘자요를 많이 들었겠죠? 네? 아, 라디오도 들으셨다고요?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별로 하는 게 안 좋아요. 왜냐면 라디오 들었다고 얘기하면 아, 그 사람 없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제가 라디오를 통해가지고 사연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그 감정과 또 하나 이 질문들과 고민들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연애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연애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나는 왜 안 생길까였어요, 진짜.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별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그런 사연 올 때마다 저는 가차없이 얼굴을 보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화두처럼 떠오르는 게 청춘이라는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불안함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연세대 교수님 중에 조한혜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마음으로 확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이를 먹으면은요 설교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해요. 20대 때는 설교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으니까 설교가 일단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삶이란 게 저렇지. 맞습니다. 저 교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과 또 하나 재밌어지는 게 뉴스 프로그램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해요. 동물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짝하고 부러운데?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사자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암컷 30마리가 막 짝짓기 나요. 뭐야 이게? 그래서 나는 그 불안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럴 때는 자제, 이렇게 야유 같은 걸 보내주면 정말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불안한 거. 조한혜정 교수님이 기댈 때는 그 교수님밖에 없네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희열 씨는 몇 학번이었어요? 그래서 90학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공부 안 하던 세대라는 표현을 딱 쓰셨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 세대와 지금 세대는 잘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80년대 때는 이데올로기에 많이 이제 관심들이 많아서 학생운동이 한창이었던 때고, 그리고 90년대 와서는 지금은 굉장히 고루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오렌지족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고요. 또 몇몇 대중문화 어떤 매체에서는 서태지 세대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X세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광고에 보면 맨날 했던 얘기가 나는 다르다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는 놀아라라는 우리들 그렇게 받아들여 듣고해서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학점이 낮은 게 멋있어 보였던, 행복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최고였죠, 인기가. 진짜로. 학교 오면 막 여학생들이 난리 나고 막 딱 오면 저기서 막 저 학생이 요실금 걸렸겠구나 나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합니다. 네.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밝게 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이런 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또 녹취해가지고 DC 같은 데 올리시지 마시고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러다가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예요. IMF가 터지면서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정말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사회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때는 온리 원이라는 화두가 있었거든요. 유일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화두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면서 특히 요즘에 보면은 뭐 경쟁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그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안함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불안함 끝에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지금 돈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대이신 분들이 나중에 어느 위치까지 갔다고 쳐요. 무슨 직장을 들어가고 뭘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막하죠?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왜냐하면 졸업을 했어요. 근데 뭘 한 거예요. 어디 원하던 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끝을 다 본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행복할까요, 우리가?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안함은 끝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한번 해봤대요.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적어내거나 원하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멘토들을 만나는 일을 쭉 해줘가지고 1년째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떠니? 이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자기가 가장 꿈꾸고 뭐 외국에 무슨 석학이나 무슨 뭐 경영학에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나 다들 돌아와서 거의 하는 얘기가 실망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실망을 했을까 봤더니 원대한 꿈과 희망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막 어떤 고비를 넘고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성취를 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거의 90% 이상 돌아왔던 대답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뭐 저는 그럴 만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포기라는 얘기 했잖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다른 친구들은 다 클래식 잘하는데 저 혼자 딴따라하고 혼자 다른 친구들보다 아는 것도 대중음악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밖에 잘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해오다 보니까 누군가가 너 이거 연주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서 뭐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곡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해서 곡을 쓰게 된 거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음반을 내보지 않겠냐 그래서 돈도 주는 것 같으니까 음반을 한번 내보겠다고 했던 거였고, 또 심지어는 음반을 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라디오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것 같다고 라디오를 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안도 처음에는 거절하러 나갔던 자리였거든요. TV 매체에 나가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설득을 당한 거였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너가 라디오에서 음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TV의 힘이 좀 더 세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너가 조금이라도 얘기 한마디 온도가 다르지 않겠냐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맞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대단했던 그 멘토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이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뜻하는 대로 이렇게 그런 거 같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럼 거기까지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행복해져야 될 텐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매번 언론에서 보거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켜봐오고 있는 그 어르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좌절하는 것 같아요.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좌절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지금 청춘들인데, 그래서 저한테 누가 너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해요 저는. 근데 왜 행복한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목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 게 목표점이 딱 정확히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걸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왜냐면 내가 되고 싶은 건 대단한 거니까 다들. 근데 거기까지 올려가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쳐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다 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에선 제일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여기에 와 있는 당신들의 잘못은 아닌 거고요. 어찌됐건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건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려면은 또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거기까지 올라가 있으면 또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끝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목표점인데 그럼 만약 그게 안 된다고 쳤을 때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살고 싶다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건 되게 가치가 다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한테 만약의 경우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 혹은 혹은 일요일 밤에 버라이어티 MC가 되고 싶다. 그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혹은 음반을 내면서 한류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목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목표점이 아니고 항상 가지고 왔던 생각이 난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게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때도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내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일을 해가지고 다음에 여파가 와서 이게 지명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래 이 일을 하면 다음 스텝에 되면은 어디서 섭외가 들어올 것이고 이 섭외가 들어오면 행사를 할 것이고 행사가 단위가 크니까 무엇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음반도 잘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다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물론 불안해지겠죠.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예를 들면 섭외에 대한 문제에 관련돼서도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제 동료들에게도 많이 조언을 해주는, 물어보면 조언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혹시, 야, 나 놀러와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나갈까 말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걸 나가면 형이 기분이 좋아? 그 질문에 만약에 형이 마지막 목표점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 단어가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삶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도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항상 겪게 되는 인생의 A냐 B냐에 대한 문제의 선택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질문인 A냐 B냐를 그걸로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걸 해가지고 했을 때 형이 나가가지고 기분이 좋거나 친한 사람 누군가가 나가가지고 재밌을 것 같으면 하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방송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형한테 갖게 되는 관심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즐길 수 있는 사람, 즐길 정도가 되는 걸 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또 제 주변 동료 중에 그 지금 여기도 선배가 되시겠지만 뭐 로시드 폴이라는 친구의 얘기를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이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친구한테. 근데 저는 스케치북이라는 프로에서 1년간 같이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케치북에 만지다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집에 가서 TV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왜? 그랬더니 1년이나 했는데 어색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가 어색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하여간 어색하다라는 얘기에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괴로운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안 알아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조금은 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A의 선택 방법과 B의 선택 방법이 있어 B를 선택하면은 그게 실패냐라고 했을 때 실패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B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A, B가 있으면 또 B를 선택하면 되고 B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목표 지향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조금 많이 해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현실적인 부분에 딱 부딪혔을 때 매번 우리들이 그 선택을 했을 때 긴 대화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현실적인 이득과 다음 스텝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고 야 이걸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라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방법을 택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때가 조금 많긴 한데 또 그러면 또 어때요? 이렇게 근데 20대 때는 그렇게 A냐 B냐에 행복하냐 아냐냐의 그런 그 질문이 많이 안 와요. 사실은 그게 조금 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뀔 것 같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게 대화 나눌 때 막 누구를 설득하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해가지고 논쟁도 벌이고 막 해가지고 내 말을 보면서 듣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그럼 그 친구가 거기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제일 바보 같은 대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을 던졌으면 걔가 뭐 선택을 하려면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든지 뭘 해보든지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나 그리고 그게 또 우리의 주장도 아닌데 댓글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거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화를 할 때 음악하는 후배들이랑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길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얘기도 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대화의 마지막 그 단계까지 가려고 했던 저의 목표점은 뭐였냐면은 대화의 끝은 지려고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후배들한테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음악하는 후배들이랑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될 때 이 음악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한테. 그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별로여도 좋다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근데 김동률 씨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좋은 선배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선배가 있고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진려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 깨닫게 되는 거는 본인인데 내 얘기로 깨달아봐야 뭐가 바뀔까? 그 내가 원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내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해봐서 안 된다는 얘기 정말 싫어요. 그게 왜 굉장히 위험한 얘기냐면 내가 해봐서 하는 데는 해봤죠. 저도 해봤고 근데 안 같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음악에 대한 일을 하더라도 온도가 다르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도 다른데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려고 대화를 아까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근데 저는 거꾸로 무서운 얘기가 후배들이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얘기를 해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온 적도 있어요. 그 누구냐면 거의 술자리에서 약간 글썽글썽 그러는데 페퍼톤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재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야 뭐 음악이 형 뭐 이거 뭐 어떻고 막 그래서 좋은 거 같아 얘기하다가 근데 재평아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무서운 얘기라고 결국 너 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내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술자리 가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주로 여자 얘기만 굉장히 많이 하는 그 편이고요. 그런 얘기 한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저희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캐드먼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네, 임경선 씨라는 분이신데 그분과 이제 3년 반 동안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고민 상담을 했을 때마다 느꼈던 게 지금 세상이 참 어렵고 각박하고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서툰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의 끝은 항상 무슨 뭐 사연 이 남자친구가 뭐 어때요? 뭐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들 혹은 내가 뭐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불안해요. 뭐 돈은 없는 것 같고 갔다 오면 뭐 자리를 놓칠 것 같고. 근데 그 얘기의 끝이 항상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의 항상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남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년답게 살자, 소녀답게 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도 자꾸 라디오 천국을 마지막에 마지막 방송에 얘기했던 게 철들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너무 일찍부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 실패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어르신들이랑 사회가 너무 강박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패해야 성장이 있거든요. 깨져봐야 성장이 있고 사랑을 나눴을 때도 대차게 한번 차여봐야 다음에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스킨십을 했을 때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배워야 다음 기술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애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를 해봐야 이게 성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일찍 쳐들어가지고 다들 실패하는 거 막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 왜 실패해야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특권인데 그게 말 그대로 청춘인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 20대 때는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오히려 내성도 생기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나이 정도 이제 40이 넘어가고 그랬을 때가 문제죠. 이때 실패하면은 언론에 나오거나
방송에 못 나오거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왜냐면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처해져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되도록이면 실패를 안 하는 게 그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삶의 연륜이 그래서 쌓이는 것들. 20대 때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철들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자꾸 왜 하냐면은 그거 훈련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현실적인 것 때문에 공부나 시간이나 뭐 이런 금전적인 것들을 거기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첫 번째 음악 많이 들으시고 음악 듣는 거 돈 안 들으면서 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음악 많이 찾아 들으시고 근데 그것도 가끔 가다가 전투하듯이 친구들 있거든요. 외워가면서 줄쳐가면서 비욘세 막 이러면서 특히 언론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 친구들 무조건 필기 탈락됩니다. 정말 100% 그래요. 뭐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이런 거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 많은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즐기시면 되고 음악 같은 거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혹시나 또 그 아까 얘기했을 때 음악을 나중에 40이 돼서 50이 돼서도 계속 듣는 길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 지금 20대 때 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돼가지고 그냥 음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딴따라들 뭐 혹은 뭐 나중에 가지고 띄우려고 웃기려고 트로트를 막 부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느낌이 좋은데 이런 건 괜찮은데 나중에 그런 음악밖에 안 하고 있고 나이 때문에 그냥 아저씨거든요. 그거는 그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세대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책도 쓸데없이 교양서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실용서? 연애 글로 배우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오히려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많이 팔렸을 때 전 정말 아팠어요. 이게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닌데 오히려 그냥 소설책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소설책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만화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만화책을 계속 사서 봐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만약의 경우 제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악과 만화책을 아직도 보고 있어서 재교를 보고 막 아직도 깔깔대고 읽고 있고 다이어터 같은 걸 보면서 배우 잘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주문해서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훈련 안 해보면 못하거든요. 지금도 만화책 안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시간 없으니까. 근데 그쪽에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40, 50이 돼서도 그 만화책 사가지고 보고 있는 자기 자신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별로예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른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장이나 그런 데 많이 찾아가시고 아까는 그 음악과 이런 거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또 하나는 옷 잘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 왜 하냐면은 옷에 관심이 이게 제가 50이 돼서도 옷에 관심 많잖아요. 잘 안 늙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50이 됐는데 히트텍을 사려고 줄 서 있는 어른이 된다면 그렇지 유니클로 히트텍이 이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 그렇다면 괜찮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해볼 만한. 근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어른이 그런 거예요. 삶이라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른들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되게 잘 사시지만 아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보면은. 왜냐면 돈 쓰는 방법도 잘 모르더라고요. 별로 멋없이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을 폄하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세대는 그랬기 때문에 너무 전후 세대였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면 또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대 간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의 방식이 지금 우리는 그분들이 그 정해놓은 룰에 너무 착실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너무 많이 여기 익숙해져가지고 세뇌돼 있고 반발을 하는 것들은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정치적 반발만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게 목표지향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그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소비하는 그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비가 바뀌면 우리 다음 세대한테 교육 방식이 바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돈을 썼을 때 투자를 할 때 집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여행을 떠나거나 공연을 보거나 음반을 사거나 옷을 사는데 조금 더 많이 같이 투자를 하는 게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여행을 떠나고 나가지고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거 정말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그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주 좋은 차를 산다고 그것도 물론 너무 행복한 일이죠. 탈 때마다 기분 좋으니까. 하지만 그건 돈이 됐을 때 하는 얘기고 근데 그 차가 사고가 나거나 더 신차가 나오면 그 차가 별로이게 돼요.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지거나 근데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그 기억은 10년 뒤에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랑도 가끔 가다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힘들 때 몇 년 전에 거기 갔었을 때 기억나냐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럼 기억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컴퓨터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행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이 주니까 그때 그 음악 기억나냐고. 근데 그때 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쿠룰이라는 팀이 오는데 일본 밴드인데 저희들이 일본에 둘이 연애 때 여행 갔었을 때 쿠루리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쿠루리가 온다니까 우리들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내는 아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갔었을 때뭐 시모기타점 이런 동네 있거든요. 그런 동네 갔었을 때 이어폰 꽂고서 막 건반 사러 다니고 걔네 흉내낸다면서 청바지 사고 그랬는데 구제 청바지 쿠루리가 온대 그러니까 그 구제 청바지 산 거를 입어보고서 다시 홍대 앞에 가지고 예매해가지고 그때 다만 걱정이 스탠딩 공연이어가지고 갈까 말까 싶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재미없게 지금 무엇이 되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만 너무 휩싸여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연애 때 아까 그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연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연애는 혹시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결혼의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얘기들. 결혼의 타이밍이나 연애의 타이밍에 연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냐면은 첫 키스나 뭐 혹은 처음 고백할 때는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정도인데 제일 클라이막스와 가장 큰 기회일 때는 균열감이 생길 때가 가장 큰 그 기회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혹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는 어떤 내 여자친구에 대한 전 남자니까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친구의 여자친구였거나 내가 전에 사귀던 사람이었거나 내가 책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봤거나 내 어떤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을 이 사람한테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혹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모습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때 가장 모르는 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실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가 딱 균열감이 생기고 위기인데 그 위기 때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관계가 그 연속이 되는지 연애가 지속이 되는지 혹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댈 때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런 저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언론이나 방송에서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진이라든지 뭐 출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그냥 하기 싫어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뭐 연애담이나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아내에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언제 결혼을 할 거냐고 그 결심을 했냐라는 질문에 정말 딱 한순간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애 자유 방임주의자에 가까워서 또 잘 됐었군을. 뭐였냐면 제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들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컴플렉스. 사실 컴플렉스는 없는 게 제일 좋죠. 약점을 드러내면 약점이 아닌 게 되니까 어떤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이제 처해져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딱 지금 아내 되는 사람 그 친구에게 들켰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좀 너무너무 많이 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했던 얘기가 그거에 속았던 것 같기도 한데 저를 다독여주면서 그냥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있잖아 그랬었으면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내가 오빠를 행복해지려고 오빠를 만났던 것 같다는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행복해지려고 너를 만났던 거 아니야? 그래서 불행해도 너가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너를 만났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오. 저는 그 순간에 이게 다른 사람으로 딱 다가오는 거니까 불행해도 너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딱 만났다는데 제가 들어봤던 이 세상의 가장 멋진 고백이었던 것 같아서 그 순간에 모든 게 이제 저에게는 청춘을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젊음을 이 사람에게 바치리라 라는 생각이 왜냐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명언이었던 게 삶은 불행하거든요. 거의 그 365일 중에 50일은 불행해요. 그리고 15일 정도 좀 재밌고 5일 정도 배꼽 빠지게 한번 오는 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행한데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그때 그 기억으로 갖게 되는 거고 또 뜨겁게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뜨겁게 사랑한 기억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그래서 이 지금 얘기를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 종합을 해보자면 사랑도 많이 하시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전투적으로 철들지 마시고 그래야지 세상 바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사랑하시고 다 다르거든요. 사람은 다 나랑 달라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정말. 근데 다들 내 마음 같아주기를 바라죠. 그런 일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일단 자기 자신 사랑하고 그리고 뭐 잘 이겨내 가시고 좋아지겠죠. 분명히 전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때쯤 돼가지고 나중에 또 10년 뒤나 이럴쯤 됐을 때 그 기성세대가 되어 계실 때 그때 힘들거나 그러면 분명히 제가 어디선가 그때 굉장히 제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위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되면 정말 제대로 위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신동엽 씨랑 요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케이블에서 아마존의 여가목이라는 프로를 하나 해보자. 그래서 무조건 2MC인데 여자 게스트 1명. 그때 가가지고 제가 멋있는 얘기 잘 못하는데 웃기거나 그런 얘기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또 지금 오늘 있었던 이 순간들 그때 웃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때 얼마나 철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라디오 하고 있으면 예, 분명히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연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만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딱 듣기 보답하죠. 저는 선배님과 이제 많은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게 무슨 소통과 공감이에요? 짝짓기 공감. 이제 질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아까 들어오실 때 생중에 적어주셨던 거랑 저희가 미리 준비한 키워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하기 전에 몸풀기로 한 단어로 답해 주셔야 돼요. 유일하게 걸그룹이란? 뭐라고요? 아, 저에게 걸그룹이란 아, 저에게 걸그룹이란 지금 이 미소가 나타나고 있네요. 아니에요. 그 걸그룹 아니 왜 이렇게 진지해질 수밖에 없냐면은 그게 스케치북의 예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아유.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색깔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 시간대는 찾아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찾아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없는 분들 계시고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거든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라디오에 퀴즈에 전화를 걸어서 맞추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슬픈 사람은 그 시간에 AM에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슬퍼. FM도 아니고. 근데 TV 스케치북에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섭외가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걸그룹이 여기에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질문을 해서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음악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이 계층도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거든요. 저는 이 라디오 천국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주로 소개를 많이 하는 거고 인디밴드들도 그래서 좋아해요. 음악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음악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걸그룹도 분명히 이 음악 산업에서 끼치고 있는 이 포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돼서는 그다지 좋은 진행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건 싫건 간에 에이. 매는 시스타가 요즘 좋은 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걸그룹이란 자, 저희가 질문을 하는 건 총 3가지 형태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키워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지 적어주신 거, 마지막에 좀 현장 질문을 하는데요. 선배님 여기 보시면 판넬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 해주시겠어요? 많이 준비했네요. 숨겨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괜찮으세요? 좀 많이. 뭐부터 할까요? 뭐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네. 네. 뉴스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스트는 누구가요? 유연의 스케치북을 진행하면서 뉴스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스트. 저는 아니요. 100회 특집 때. 그러니까 그때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때 세션맨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5, 60대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6, 70대구나. 거의 평균 연령이. 제가 이제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전설적인 선배님들, 그러니까 정말 녹음실에 갔을 때 우러러 감히 쳐다도 못 봤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아까 세션맨으로 출발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되게 예뻐해요. 그분들을 모셔서 심성락 선생님, 함춘호 씨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눈물바다였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제가 스케치북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들 게스트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는 요거 이제 질문인데요. 이거 너무 깊숙이 있는데 저 끝이에요 벌써? 너무 갑니다. 아까 굉장히 빠른 진행인데요.
계속 진행. 네네네.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깊게 손을 넣어서. 네. 질문은요. 음악 하시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음악한다고 자식이 아들이나 뭐 따님이나 자식이 음악한다고 한다면 추천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음악 한다 그러면 그 한다 그러면 저는 시켜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거 당연한 거죠. 뭐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당연히 시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한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분명히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만 좀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니면 마음이 예뻐서 그래요. 네, 다음으로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어요? 라이벌? 라이벌이요? 네. 김우라 대표? 다들 유희열에게 청재. 이게 정재영이랑 네, 정재영 씨는 정재욱 씨. 지금 대학가 이제 사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오늘 본다고. 정재욱 씨는 굉장히 묘한 사람이에요. 묘한 사람. 그러니까 왜 묘하냐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 같은 모습, 애기 같은 모습, 남자다운 모습, 여자다운 모습, 저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정재욱 씨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그 좋은 얘기 했을 때 우리 너무 철들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철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게 솔직해요.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그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묘한 사람. 네. 선배님에게 정재영이랑 묘한 묘한 사람. 매력이 있어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정재욱 씨를? 네. 표정이 바뀌었네요. 옆에 선배님 모셔놓고 당연히 선배들이랑 씨도 좋죠.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이거 좀 전에 하셨던 대학 시절 연애 이야기 들려주세요. 대학 시절 연애 이야기? 네. 예, CC였고요. 그리고 그 강촌에 MT 가가지고 1학년 때 MT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날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었던 일처럼 그날 그 한 여학생을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냈었습니다. 우리 지금 네? 요거 하나 더 하고 키워드 하나. 네? 네, 이번에 하늘색 쪽인데요. 연예인 방송인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서울대 졸업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실 때가 있다면 어떤 때입니까? 우리 학교를 나와서 좋을 때 나쁠 때 말해주세요. 장지. 이게요. 우리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은 학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면서도 학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회거든요. 뭐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스케치북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방청객들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누구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학생이고요. 누구예요? 몇 살이고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굳이 대답을 해주시네요. 라는 이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느낄 때라는 질문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그 솔직히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질문도 안 나와요. 이런 질문은. 그래서 만약의 경우 좋았던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등록금이 쌌다 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있었다. 군대 가서 있었어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해군을 나왔거든요. 근데 쭉 보시다가 그때 다들 별로였는지 거기 학벌이 써 있어요. 근데 서울대 재학생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 그 소대장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저한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소대원들을 위해서 영어 강습을 좀 해라. 영어 회화 시간을 갖게 공부관데.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거 말고 그러면 음악 강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행사를 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그 부대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휴가 갔다 온 적은 한 번 있네요. 아주 좋은 거예요. 네네. 이제 키워드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뭘 할까요? 별명? 별명 종결자요? 감성변태, 병든 차인표, 여당류 등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별명인지. 아니 여당류라는 건 뭔지 모르시잖아요. 여자라면 당연히 유혈이라는 뜻인데 저기서 셋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아니요, 뭐 지금까지 뭐 알고 계신 별명 뭐다 잔도 되고요. 나성의 남자 배는 되고 위열 사태 별명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웃었던 건 자시였어요. 정말 그땐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잣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야 진짜 잣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수습이 안 나요. 네. 그럼 키워드 하나 더 하고요. 네. 백성으로 직접. 네. 마지막. 누가 뭐냐고요? 아니. 본인이 골라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골라볼까요? 저는 방어율 한번 골라볼게요. 네, 야구선수 방어율 수준의 합정 기술이었던데 네, 그거는 내내 그랬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0.01 뭐 이렇게 0.1 이렇게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그때 휴학을 했었어야 되면 차라리 대놓고 했을 텐데 성적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그 자랑은 아니니까. 예, 그때 진짜 성적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저의 문제였고 제가 무슨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처럼 학교를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적을 교수님들이 그래도 졸업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객석으로 한번 넘어볼까요? 네. 객석으로 넘어가. 진행요원분들 마이크 준비되었나요? 네, 그럼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시면 선배님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간택 당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의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자가 고르시면 저 많이 손 흔드시는 네. 저 뒤에 마이크 보고 있거든요. 본인 소개를 먼저 하시고 네.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그냥 뭐 저는 22살 이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희열 오빠 태몽이 궁금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 태몽? 그럼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한 적 한 번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스위스였대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들꽃이 가득 펴 있는데 어떤 하이디처럼 보이는 소녀가 들꽃을 이렇게 뒷모습으로 따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줌이 들어가듯이 훅 하고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싹 돌았는데 딱 돌렸는데 제 얼굴이었다고. 네. 그 전생의 하이디였었습니다. 지금 별명 하나 더 추가되셨네요. 하이디. 네. 자, 다른 분, 자, 질문. 네. 일단 여기 앞에 손 들어주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이현지라고 하고요. 라청과 스케치북에서 보여주시는 변태적인 발언의 여파로 저희 실험실 남학생들이 굉장히 변태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변태적인 언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시자면 그 옆에 앉아 있는 남학생인가요? 분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줘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걸그룹에 관련해서 하자면 네. 실험하다가 조금 지칠 때 네, 네. 아이유 양의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는 소리를 막 내면서 자연스러운데요? 아 그런 여파가 있나요? 아. 사람들 이렇게 여럿 있는 데서 말하기 힘든 내용을 대화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라디오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약간 야한 대화라고 하는 그거는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상고급 기술이거든요. 섣불리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나가 계신 남학생분들 이건 아무나 하는 대화의 방식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대화 방식 중에 뭐 진료 대화한다 이런 거 쉬운 하급 대화의 기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한 어떤 좀 그런 대화의 결이라는 거는 1, 2년 되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부단한 노력, 호기심, 실패 과정들을 겪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라서 괜히 시도했다가는 절대로 정말 큰일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본인의 외모를 잘하고 제가 야한 얘기를 해도 용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 때 저 정도는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조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런 몸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배님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니, 저만이 아니고 그건 부단한 노력과 그럼요. 네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제 양쪽 있으니까 가운데 쪽에서 할게요. 맨 뒤에 남자분, 손 흔드신 남자분. 네. 남자분 하지 말죠.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네. 신경 못 썼네요. 네, 형, 저 자, 다음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쿨하고 좀 섹시한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여자친구한테 좀 뭐 소심해지지 않고 좀 쿨한 남자 그리고 좀 섹시한 남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만 안 하면 돼요. 잠깐 보면 다음 분. 이제 뒤쪽에 한번 가볼게요. 네, 저기 손 흔드시고 계신, 네. 마이크, 네, 저쪽. 손 한 번 더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선배님 원하시는 여자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정다운이라고 하고요. 저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오늘 혜원 언니 생일인데 좀 축하하고 노래 좀 불러주세요. 예, 일단 누구 생일이시라고요? 성함이? 혜원 옆에 있는데 안 일어나네요. 아, 그 좋은 어깨 가신 분이시구나. 혜원? 네, 이혜원 씨거든요. 네, 혜원 씨. 그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어깨 생일 축하합니다. 괜찮으셨네요. 저희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이번엔 선배님 직접 네. 선택해 주세요. 저기 저 뒤에 예 남자분 누가 봐도 복학생처럼 보이는 저 남자분이죠. 아니 지금 앞에 안경 쓰시고 머리 본인이 자른 것 같은 머리 모양 가지신 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안경 쓰신 분 거기 네 지금 손 들어주세요. 네. 저 복학생 아니고요. 네, 학부 110학번입니다. 21살이시죠? 20살.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음악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유엘 선배님 본 토이 앨범이랑 소품집이랑 들어볼 때 제가 소품집 여름날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쓰실 때 혹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또 더 궁금한 건 토이 신 앨범 언제 나올지. 처음으로 음악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질문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쿨한 정도 보고 있었죠. 질문 좋잖아요 지금. 질문이 뭐였죠 근데? 소품집에 있는 여름 그거랑 그거의 차이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으로 그걸 썼냐? 제가 이렇게 그 간혹 가다가 음반 그 정규 음반 외의 일들을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게 익숙한 그 집 앞이라는 그 책과 관련된 음반이 하나 있었고요. 또 워커 어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그 일렉트로니카 뮤지션들 모여서 했던 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날 앨범이었는데, 여름날 음반은요 무슨 생각으로 쓴 거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LG 노트북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민아 씨, 현빈 씨, 유승범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광고 감독이 광고를 제작하셨던 감독님이 뜨거운 안녕과 저의 그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어주셨던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오자마자 저랑 함께 뮤직비디오 작업을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유명한 광고 감독님이 되셨는데 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LG 노트북 광고를 그 10부작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때 드라마 음악 주제곡처럼 10곡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음악을 만들게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소품집은 말 그대로 거기 광고 음악 소품집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광고는 안 써있었나? 하여간 철저하게 그 광고를 위해서 만들었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 핸드폰 광고가 있잖아요. 그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광고를 나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그 조원석 감독님이신데 그 감독님이 또 저에게 이거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같이 하게 되고 굉장히 친한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 앨범도 아마 그분과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다음 앨범은 지금 어저께 놀라시면 어저께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업그레이드 할 겸해서 노트북을 하나 사서 굉장히 의욕이 지금 불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CD 깔러 가야 되는데 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시간이 정말 1시간이 넘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해주실 뭐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네, 일단 그 정말 너무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한참 하다 가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네. 뭐 이렇게라도 그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요.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교수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그 대전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차가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또 학생분들 여기 계신 분들 세대가 다르잖아요. 많게는 20년 차이가 넘게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지금 얘기를 한참 떠들다 갔지만 지금 세대가 안고 있는 그 고민들이랑 그 현실들을 주워 들은 거지 제가 깨닫거나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조금 알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요만큼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란 단어를 굉장히 좀 견해적으로 하고요. 공감이란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다만 제가 한 얘기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지워버리시고 혹시나 나중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서 움직인다면 왜 술자리에서도 맨날 농담 따먹기만 하던 놈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던졌는데 그게 며칠 뒤에 울림으로 다가올 때 있거든요. 그 정도 역할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이런 많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충분히 박수로 보내주세요.